그래서 옛날에는 기문관을 왜 안 좋아했냐면 장수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일찍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50세가 안 됐을 거예요. 장수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거죠. 건강에 좀 불리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신살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귀문관 살이라고 한 거고, 지금은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쉬워졌기 때문에 귀문관이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명입니다. 마이크랑 잘 나오죠 오늘은? 네, 오늘 주제는 촉이 좋은 사주, 그게 귀문관살이다 입니다. 명리학을 어설프게 공부하시면 처음에는 귀문 있는 걸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명리학을 한 중급 이상 공부하다 보면 귀문관살이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귀문관살 있으신 분들이 실제로 명리학을 조금 더 빨리 공부하세요. 배우는 속도가 많이 앞서 나갑니다. 왜 그러냐, 하나하나 좀 알아볼까요? 귀문관이라는 게 뜻이 있어요. 귀신이 드나드는 문의 빗장이다, 이게 귀문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살이라는 어휘를 붙였죠. 명리학에서 대체적으로 살은 좀 안 좋은 쪽에 쓰이고요. 이거랑 반대되는 게 뭔지 아세요? 살하고 반대되는 거? 신입니다. 신. 이걸 합쳐서 신살이라고 하죠. 신은 긍정적인 기운에 쓰여요. 예를 들면 십성 중에서 식신 같은 거. 그래서 식신이 있으면 식복이 넘친다고 다들 좋아했었죠. 이 신이 긍정적인 기운이고 살은 부정적인 기운을 나타냅니다. 귀문관에 옛날에는 살이라는 말을 붙였거든요. 근데 저는 귀문관에 살이라는 걸 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귀문관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진은 원진살이라고 붙일만 한데요, 귀문관은 살이라는 말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명리학 공부하다가 귀문관 있는 분들이 좀 부러웠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현침살이라는 살도 촉이 좋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좀 되는데, 현침살의 공부는 일반적인 학교 공부는 아니고요, 명리학 같은 영성 쪽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탐구하는 공부들, 네, 그런 쪽에도 많이 쓰이거든요. 일단 귀문관은 귀신이 드나드는 문의 빗장이란 뜻인데, 전 살이라는 걸 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문관이 있으면 어떤 작용이 생기냐, 원래는 귀신을 본다고 했어요. 근데 이건 아닙니다. 귀신을 보는 것과는 관련 없고요, 내면 세계에 대한 통찰력 또는 감흥력이 뛰어나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해요. 그래서 이게 삶이나 죽음 또는 예술, 이런 게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이런 세계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호기심이 무척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귀문관살이 사주에 있으면 좀 독특한 상상력, 창의력, 그리고 직관력이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리 공부를 하면 빨리 하는 겁니다. 명리 공부는 물론 이론적인 부분도 쌓아 올리는 게 중요하지만 나중 가다 보면 직관력이 좀 발달한 사람들이 금방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명리에 대한 이론은 전혀 모르는데 이 사람 직업 뭐일 것 같아요, 이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라고 툭툭 던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작두파. 예, 저한테는 사형에 해당하는 분인데, 강원 선생님 제자 중에 5기 때 제자 중에 한 분이 그때 별명이 작두였어요. 작두. 제가 상담이 좀 많이 쌓였을 때 넘겨드리는 이우원 선생님, 지금은 당연히 이론적인 것도 다 많이 아시는데 명리학 공부 1년도 안 됐는데 그때 막 사람들 직업 알아맞추고 그런 거 내기하면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유명하셨거든요, 작두파로. 아무튼 이런 게 귀문의 힘입니다. 직관력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거. 귀문관 종류가 몇 개 있어요. 귀문관의 종류가 인미, 묘신, 그리고 진해, 사술, 자유, 추고, 이렇게 총 6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힘이 뛰어난 게 인미하고 묘신입니다. 인미하고 묘신이 작용력이 엄청나게 세요. 근데 작용력이 진짜 세려면 1월지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더 힘이 세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연지에, 그리고 또는 연지하고 일지에 있다, 또는 연지하고 시지에 있다, 이런 거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월지하고 일지에 붙어있는 게 커요. 그 다음에 연월지나 아니면 일시지처럼요. 네, 일시시지 인미도 상당히 강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붙어있어야 귀문관이 성립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귀문관이 지나치면 일단 좀 영민해져요.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꿰뚫어보는 힘이 강해집니다. 근데 이게 명리학의 음과 양 또는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점하고 부정적인 쪽이 다 있다 그랬죠. 귀문관의 힘이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좋은 쪽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대운하고 세운에서 들어와도 귀문관의 작용이 있다고 판단을 해요. 내 원국에는 귀문관에 해당되는 글자가 아무것도 없어도 대운하고 세운에서 귀문관에 해당되는 글자가 하나씩 와도 충과 합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이것도 김문관의 힘이 생긴다고 봅니다. 근데 김문관이 너무 강해서 부정적으로 흐르면 맞아요, 예민해집니다. 정신적으로 예민해집니다. 또 이게 건강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예를 들면 뭐 잦은 두통 또는 잔병치레, 그리고 가위 눌림 또는 신경쇠약 아니면 우울증, 이런 것들에 좀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귀문관을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건강에 대한 케어를 지금처럼 못했을 시기잖아요. 지금은 의학적인 부분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우울증 같은 것 때문에 힘들어도, 내면에 어떤 질병이 생겨도 약으로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죠. 근데 옛날엔 뭐 그런 게 지금처럼 있는 사회는 아니었겠지만 ADHD? 네, 저는 그것도 올 수 있다고 봐요. 정신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보이면 안 되는 것들이 막 보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일상생활이 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일지나 또는 월지의 기문관이 있으면, 특히 묘신 기문관, 이게 있으면 잔병이나 지병 등에 더욱 유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옛날부터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 팁인데요, 기문관이랑 화계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화계가 종교나 영성이나 이런 쪽하고 관련이 큰 기운입니다. 네, 연호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기문관이 화기랑 같이 있어버리면 이게 좀 영적인 신기?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지나쳐버리면 이제 신병이죠, 신병. 그러니까 나는 막 귀신이 보이고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일단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문관을 왜 안 좋아했냐면 장수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일찍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50세가 안 됐을 거예요. 장수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거죠. 건강에 좀 불리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신살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귀문관 살이라고 한 거고, 지금은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쉬워졌기 때문에 귀문관이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신병이 그냥 정신병으로 보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무당분들은 단순한 정신병으로 보진 않으시죠. 기수련 하시는 분들은 기회 차원에서 그걸 해석을 하시는데, 무당분들은 좀 다르게 보시죠. 근데 귀문관이 종교나 명상이나 철학적 사유 쪽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추상적인 세계 또는 인간 내면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귀문관이 있는 분들이 저처럼 명리학 상담을 하거나 명리학 공부하는 것도 좋고, 우주나 천체 또는 인문학 쪽, 특히 철학이요, 이런 쪽 공부하는 거 참 어울리거든요. 정리를 하면 역술이나 수도나 종교나 예술이나 철학하고 상당히 어울립니다. 이런 분야에 매진했을 때 엄청난 성취를 이루어내요. 심리도 마찬가지고. 또 있어요. 이 귀문관이랑 문창귀인하고 같이 동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화계는 뭐라고 했죠, 여러분? 신기나 뭐 이런 쪽으로 연결된다 했잖아요. 근데 귀문관이랑 문창이 동주하면 예술적 감수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귀문관에 대한 이야기만 드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귀문관하고 원진이 상당히 비슷한 기운이거든요. 여러분 원진 잘 아시죠? 원진살, 이거 서로 원망하고 화를 낸다 라는 뜻이죠. 근데 귀문관 중에 진해하고 추구하고 사술하고 묘신 있죠? 이거하고 인유 그리고 자미, 이게 원진이에요. 귀문관, 아까 제가 뭐가 있다 그랬죠? 귀문관하고 이게 겹치잖아요. 보시면 인미, 귀문관이 인미, 묘신, 진해, 사술, 자유, 추고인데 이게 지금 귀문관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쵸? 근데 여기에 인유하고 자미가 추가된 게 원진이에요. 왜 원진하고 귀문관이 서로 비슷할까요? 이거 왜 귀문하고 원진이 성립되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시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근거가 없으면 말씀 안 드리거든요. 일단 원진 중에서는 우리가 진해 원진이 가장 파괴력이 크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그렇게 여겨지죠. 근데 원진은 일단 내 사주 원국을 보고 지지에 원진이 있으면 일단 성립한다고 봤어요. 귀문은 아까 일월지가 붙어있거나 연월지가 붙어있거나 일시지가 붙어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근데 원진은 붙어있지 않아도 지지에 어쨌든 있으면, 연지든 시지든 월지든 시지든 연지든 일지든 떨어져 있어도 지지에 있기만 하면 성립된다고 봤어요. 근데 원진은 원래는 궁합을 볼 때 쓰던 신살이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당사주가 유행했었을 때니까, 그때는 당나라 시대 때는 띠로 사주를 볼 때 원진을 썼습니다. 내가 돼지띠예요. 근데 용띠는 만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말띠하고 소띠가 서로 사이가 안 좋다거나 원숭이하고 닭띠가 서로 사이가 안 좋다거나, 그게 다 원진이었어요. 원진. 이 진이 용이고
해가 돼지잖아요. 이 묘는 닭이고 신은 원숭이고 또 호랑이하고 닭이 묘가 토끼지. 토끼하고 원숭이 그리고 호랑이하고 닭 띠는 서로 사이가 안 좋다. 그래서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궁합을 볼 때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꼭 결혼 파트너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결혼도 해당되는데 사업 파트너 이런 사람들이 원진 관계면 결혼하면 안 된다, 동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고 미움이 싹 튼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당사주가 아니라 이제 일간 위주로 사주를 보는 자평명리가 등장한 이후에 원진도 어떻게 바뀌냐? 원진도 일지를 기준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엔 띠로 사주를 봤는데 이제 일지로도 보는 거예요. 내 일지에 진에 있고 나는 이제 일지가 진인데 상대방이 해다 일지가 그러면 또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었고 네 맞아요. 손가락으로 계산하시던 할머니가 생각나는 그게 당사주입니다. 그게 당사주예요. 근데 저는 원진은 인정하지 않아요. 일단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것도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두 사람이 동업하다가 깨졌어? 결혼했는데 이때 이혼했어? 원진이었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제가 왜 인정을 안 하냐면요. 중요한 건데요. 고전에도 원진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전에도 원진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저는 못 찾겠습니다. 근데 원진도 일단 십성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겁하고 원진이 있으면 비겁이 형제 자매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비겁 원진이 있으면 형제나 뭐 동료와의 불화가 생긴다. 또는 뭐 식상하고 원진이 있으면 말로 인한 구설수가 생긴다. 또는 뭐 어떤 조직에 들어가든 불평불만이 커진다. 또는 재성하고 원진도 조합이 되겠죠. 재성하고 원진이 있으면 뭐 금전관계, 금전으로 인한 원망, 또는 관성하고 원진이 있으면 직장 내 불화, 또는 이제 관제 구설이죠. 관청하고 뭐 송사에 걸린다거나. 그리고 인성하고 원진도 있겠죠. 이거는 뭐 공부하다가 중단되는 거, 학력의 중단이라고 할게요. 중단 또는 계약의 파기도 되겠죠. 인성이 문서니까. 근데 이건 너무 좀 끼워 맞추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인간의 불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전 신살이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신살에 대한 근거를 설명할 수는 있거든요. 아까 고전에도 근거를 제가 못 찾겠다고 했지만 성립 배경은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 같이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왜 이걸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냐면 우리가 원국이랑 대운을 종합적으로 놓고 사주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관계도 그렇게 조망을 해야 되는데 단적으로 그냥 일지가 서로 원진이거나 연지가 원진이면 그냥 그거 가지고만 관계를 따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걸 설명해 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진의 원진 같은 경우는 그 용이 자신과 코가 닮은 돼지를 미워한다거나 아니면 축어 원진 같은 경우는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축이 소고 오가 말이잖아요. 축어 원진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하는 소가 말을 원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물론 원진을 알기 쉽게 동물에다 비유한 건 제가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되게 웃기지 않아요? 호랑이하고 닭이 인유 원진인데 왜 인유 원진이냐고 하니까 호랑이가 새벽에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닭이 그때 운대요. 인시에 새벽 3시 반부터 5시 반에 호랑이가 활동해야 되는 시간에. 그래서 호랑이가 닭을 미워한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묘신 원진 같은 경우는 원숭이가 눈이 빨간데 아니다 원숭이가 토끼의 그 빨간 눈을 보니까 기분이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비유적으로 쉽게 이해하려고 한 말인 건 제가 알겠어요. 근데 이게 이론적 근거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된단 말이죠. 기문하고 원진의 성립 원리, 기문과 원진의 성립 원리, 이게 뭐냐. 일단 진의 원진만 볼까요? 여러분 그 진토하고 충을 하는 게 뭐죠? 진술충이죠. 해수하고 충하는 건 사이충이죠. 근데 여러분 잠깐 잘 보세요.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표시를 어떻게 할까? 잠깐만요. 해수하고 사하고 충을 하죠. 이렇게. 그리고 진토하고, 그리고 어디냐, 술토가 충을 하죠. 자, 이게 귀문과 원진의 성립 원리인데요. 보세요. 진토하고 진토하고 술토가 충을 원래 하는데, 자, 충을 하는데 진의 원진이 성립이 되죠.
해수가 술토 옆에 있잖아요. 맞아요. 한 다리 건너 충이에요. 슈리님 정확합니다. 진토가 술토하고 충을 하는데 해수를 만나면 서로 충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다리 옆에 비켜져 있죠. 사화가 해수랑 충을 하는데 한 다리 건너서 술토랑 만나면 이것도 원진 되죠. 축토하고 오화도 한번 봐볼까요? 축토하고 오화가 어딨지? 있다. 축토하고 오화. 근데 오화하고 원래 자수가 충을 하잖아요. 좌우충. 근데 오화가 자수하고 충을 해야 되는데 축토가 한 다리 옆에 건너서 있죠. 그러니까 충을 안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매를 맞는다고 할게요. 차라리 선생님한테 매를 딱 맞으면 좋겠는데 매 때릴 때가 손 똑바로 들어 해가 딱 들고 있는데 선생님이 때리랑 말랑 하면은 막 긴장감이 형성되죠. 겁나고 막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맞으면 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때리려면 때리면 좋겠는데 나 맞을 준비도 됐는데 때리랑 말랑 하면서 눈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굳이 비유를 하면 한 칸 떨어져 있어서 충이 안 되잖아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예. 원래 충이라는 건 충은 같은 에너지를 가진 간지가 부딪히면서 기운이 활성화 되는 걸 뜻하거든요. 근데 원진은 제가 적어놓을게요. 중요하니까. 원진은 언제 충돌할지 모르는 데서 오는 묘한 긴장감, 이게 원진입니다. 그러니까 시원하게 부딪힐 수도 없는 애매한 관계, 이게 원진입니다. 부딪히면 좋겠는데 안 부딪혀요. 못 부딪혀요. 그래서 기문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충이 발생하기 직전에 생기는 아슬아슬한 긴장감. 권투 선수들이 서로 링 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반대쪽에서 상대방을 막 바라보잖아요. 내가 오늘 저 사람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서 긴장감이 생기죠. 관중들은 막 응원하고. 예. 그런 아슬아슬한 긴장감 속에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직관이나 또는 통찰의 힘이 원진이나 귀문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도 맹점이 있어요, 여러분. 맹점 뭐냐면 아까 기문의 종류를 제가 뭐라고 했죠? 잠깐만요. 기문, 제가 지금 너무 자꾸 적으면 제가 손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기문 적어놓은 게 있는데, 있다. 귀문관의 종류, 잠깐만요. 귀문관의 종류가 인미, 묘신, 진해, 사술, 자유, 추고 이렇게 썼는데요. 한 칸 비켜선 충이 성립되지 않음. 뭐가 안 되냐면 이게 자유기문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유기문은 한 칸 비켜 떨어져서 충이 안 된다고 이러진 않아요. 이 공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유기문만. 아까 저기 슈리님이 한 다리 건너 충이네요 하셨잖아요. 이렇게 정확한 건데 자유기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립 원리도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냥 유추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거가 뭐냐 이거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귀문관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는 있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정리하면 귀문관 있는 분들이 정말 명리 공부 빨리빨리 하세요. 그리고 원진이 있다고 해서 뭐 상대방하고 내가 동업을 하면 안 된다거나 결혼을 하면 안 된다거나 그런 걸 설명해 주진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는데 이 조용원 선생님의 내공이란 책을 사서 읽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정말 재밌는 글들이 많은데 여기에 홍수에 떠내려오는 소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었는데 이 책에 있는 글들을 그냥 제 식대로 좀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풀어볼게요. 우생마사라는 잠언이 있답니다. 이게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날생, 죽을 사, 소우, 말마.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라는 뜻인데 물난리가 나면 소는 사는데 말은 죽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일단 소가 덩치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배가 빵빵하대요. 비어있어요, 안에가. 그래서 소는 물에 빠지면 부력을 지닌다고 합니다. 물이 그냥 부흥 뜨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사진 보신 적 있죠? 그거 어이가 없잖아요. 왜 저기 우사에 있어야 되는 소가 지붕에 있는 거지? 막 밑에는 막 물살이 엄청 빨리 다니고 있고 어이가 없죠. 근데 그런 사진이 나오는 이유가 소가 물에 붕 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남 합천에 한번 호우가 내린 적이 있었는데 이때 많은 소들이 휩쓸려 갔대요. 근데 85km 떨어진 그 창원시에서 그 소가 발견됐다는 뉴스도 있었거든요. 소가 물 위에 붕 뜨면 걔는 막 이렇게 호적거리지 않아요. 그런데 왜 말이 물에 빠지면 죽냐? 말은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삼국지나 뭐 이런 걸 보면 말이 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강을 건너는 건 좋은데 물살이 엄청 빨라가지고 말이 물에 말 그대로 빠지면 자기의 다리 높이보다 더 깊은 물에 들어가면 허우적거린답니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살려고 막 허우적거리니까 그러다가 이제 탈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전쟁터에서 엄청나게 힘을 냈잖아요. 옛날에는 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됐죠. 특히 징기스칸
유목민이었죠. 말을 잘 타는. 그래서 세계를 정복했죠. 압도적인 기동력으로 그냥 며칠 만에 엄청나게 먼 거리를 달려나가고, 그 말이 그 달리는 기동력을 힘으로 바꿔서 달리는 말 위에서 칼을 휘두르면 상대방이 죽거든요, 맞으면. 엄청난 전투력을 자랑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겁니다. 말이 조금이라도 질척이는 진흙 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말이 굽이 있잖아요. 미끌미끌 하겠죠. 자기 힘을 발휘를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 이게 너무 웃겼어요. 그 소가 논밭에서 쟁기질하는 농우에 불과합니다. 시골 소. 근데 허우적거리지 않고 물에 빠져도 둥둥 떠내려간다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이게 저는 추고원진하고 자오충하고 그리고 자축합인 것 같아서 네,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추고원진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말하고 소가 서로를 원망한다고. 이 원진은 다르게 표현하면 완전히 다른 요소끼리 어긋남이라고 할까요? 충도 완전히 다른 요소인데 에너지의 레벨은 똑같아요. 에너지의 레벨, 에너지의 준위. 그래서 부딪히면 쨍 하고 이제 선명하게 빛나는데, 원진은 그냥 요소만 다르지 에너지는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오화는요, 오화가 지장간이 어떻게 돼 있죠? 병기정이죠. 병기정, 병화, 기토, 정화. 근데 정화 입장에서 보면요, 겁재인 병화가 있어요. 이 정화는 기토 식신으로 너무 뜨거우니까 자연스럽게 설계시켜 주는데, 자기의 화 기운을. 병화도 기토를 가지고 있죠. 병화가 겁재잖아요. 겁재는 상관으로 자기 기운을 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기운이 좀 꼬인다는 겁니다. 근데 축토는요, 개신기죠. 지장간이. 이 기토가 습토죠. 이 습토가 신금이라고 하는 금을 생조하죠. 이게 또 개수라고 하는 수를 생조하죠. 토생금 금생수로 지장간의 기운이 엄청 순일하게 이어지죠. 그 축토는 깔끔해요. 병화는 겁재도 있고 식신, 병화 입장에서는 상관이고 정화 입장에서는 식신이죠. 약간 기운이 좀 꼬여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예. 이게 기토가 사막의 오아시스가 될 수 있는데, 햇빛이 너무 세서 약간 오아시스가 마르는 느낌이랄까요? 약간?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이 오화하고 축토가 완전히 기운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홍수가 났을 때 말은 죽고 소는 산다. 전 이게 왠지 오화하고 축토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좀 설명하는 듯한 우화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자축합은 뭐냐? 이 자수가 뭐예요, 여러분? 자수? 이게 홍수잖아요, 홍수. 물난리. 근데 축토가 자수를 만나도 합이 되니까 자기는 살죠. 합은 안정성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자기 기운이 좀 흐려질 수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소가 물난리에 떠내려가는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자축합. 예. 그리고 자오충은 뭐냐? 오화가 말인데 자수는 아까 홍수라고 했고, 엄청난 홍수에 말이 죽는? 예. 허우적거리다가, 물론 이제 한 2대1로 또는 3대1로 자오충이 일어났을 때 그런 느낌이겠죠, 말이 죽는 건. 근데 그냥 조용원 선생님의 내공 읽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글을 만났는데, 그냥 저는 혼자서 이런 상상을 하면서 막 웃었어요. 아, 이게 자축합이네. 아, 이게 추고원진이네. 아, 이게 자오충이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뭐 별거 아닌 걸 설명하는데 갑자기 시간이 35분이나 됐네. 편인이 강한 경우도 촉이 좋죠. 상당히 좋습니다. 금수가 강한 분들도 상당히 촉이 좋습니다. 금수가 강하다는 건, 금생수가 잘 된다는 건 이제 그거죠. 다른 말로 하면 금수쌍청 또는 금백수청. 옛날부터 월지가 가을인데 금인데 수를 만날 때 그때 금이 맑게 식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직관력이 좀 뛰어나요. 금수쌍청하고 금백수청이 좀 많이 다릅니다. 아니 잠깐만, 이건 같은데 저기 목화통명, 이게 좀 다릅니다. 목화통명은 좀 브릴리언트하다 그러면, 금생수가 잘 돼 있는데 금이 맑게 빛나는 사주들이 직관력이 되게 강한데, 이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통찰력 이런 게 되게 커요. 그래서 특히 뭐 임신일주 이런 분들 중에 한의사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뭐 외과의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팔이 부러졌다 그러면 이쪽만 조치를 하면 되는데, 한의사 같은 경우는 폐가 안 좋다 그러면 팔에다 침을 놓거나 그 맥을 봐서 기를 보고 아무튼 침을 놓거나 다른 부분을 치료를 하잖아요. 몸의 전체적인 건강의 밸런스를 잡아준다거나, 이런 건 직관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임신일주 분들한테도 뭐 한의사라는 직업이 되게 많이 발견되고요. 목화통명이 잘 돼 있는 사주가 원희룡씨. 네, 완전 목화통명 잘 돼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세요, 여러분. 사주 나올 겁니다. 오늘 원진하고 기문관살 이야기를 기문관살이란다. 기문관입니다. 기문관하고 원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요건 나중에 편집해서 제가 뭐 한 달 이내에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다려주시고 또 늦게까지 신청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편히 쉬세요.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빠잉.